안전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산포문을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사후 조작.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세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이곳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할 수 있어서 좌우로 이어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문 시청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짜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꿈꾸고 있는 동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면책이 분명하게 발생을 하는 것과 지역하셔서 유권자들 앞에 서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좀 해소해 주십사. 힘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기본소득당이 늘 대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체 없이 용혜인 의원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용혜인! 용혜인! 네, 이렇게 웅장한 등장 BGM이 나올 줄 몰랐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월말이고 또 월초고 그래서 이번 주말이 다들 행사도 많으시고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많은 분들 시간 내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정보고회 이후에 제가 보고 드리고 나서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귀한 현장의 고민들과 질문들 또 의견들 전해주시는 거 경청해서 새로운 2026년의 의정활동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출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저에게 2025년은 정말로 국민들께 빚졌던 목숨값을 갚아야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요. 그날 밤 12월 3일 그날 밤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태행을 막아주신 우리 국민들께 기회가 닿는 만큼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의정보고는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만들어냈던 진짜 성과들 그리고 기본소득이 왜 대한민국 민생과 미래의 해법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이야기들 잘 전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면 사실 2025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밤
다들 뭐 하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하고 계셨어요? 네? 휴가였어요. 어머, 그 귀한 휴가를 계엄으로 정말 깜짝 놀라셨겠어요.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 시험 기간에 기말고사 준비하셨구나.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셨군요. 네? 아, 네, 시험 준비하고 계셨고. 네, 저는 이날, 그때 이제 눈 피해가 굉장히 컸던 시기여가지고,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습설 피해 현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축사 무너진 현장과 인삼밭 무너진 현장을 좀 둘러봤었고, 저녁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서 보육교사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을 잠깐 들렸다가 퇴근을 하니까 한 밤 10시 정도였어요. 제가 이날 퇴근이 좀 늦은 날이라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을 봐주고 계셨는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을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네. 저희 아들 친정엄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셔도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엄마 차를 배웅하고 뒤를 딱 도는 순간에 계엄이 선포됐다라는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가짜뉴스야. 무슨 이런 가짜뉴스가 다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포털에 정말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친정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엄마 진짜 죄송한데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해서 친정엄마 차에 저희 아들내미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네, 자칫하면 제가 지금 아이를 보내고 국회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들내미가 좀 그런 긴장감을 느꼈는지 평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 할머니 집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보여주지 않는 유튜브를 마음껏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엄마 저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엄마 안아주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울더라고요. 참 떨어지지 않는 발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있어야 하는 자리는 국회 본회의장이었기 때문에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로 향하면서 바로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에게 전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 보좌진들 그날 밤에 바로 국회로 모여서 국회 안팎에서 계엄군과 맞서 싸웠고요.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는 전당적인 당원 행동 지침 1호를 내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탄핵운동에 돌입한다라고 하는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은 전국적으로 윤석열 탄핵 추진본부를 만들고 탄핵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했었던 여러 분석과 조사 내용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최근 1심 재판부들의 판결 결과 많은 부분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8시 멤버의 존재인데요. 윤석열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자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소집했던 8시 멤버들이 있었다. 그 8시 멤버들은 계엄의 특정한 지시사항들을 전달받기 위해서 8시에 불렀던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저 혼자만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서 그것이 법적인 진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계엄의 사후 선포문 조작에 대해서 정말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 문장 나왔던 것을 캐치해서 그거를 자료가 거의 증거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채로 국정조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저한테 그렇게 스토리 만들지 마세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건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유죄로 판결이 되었죠.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들까지 꼼꼼하게 챙기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사범들 아마 5년 정도 뒤에 정권 바뀌면 나 다시 바깥 공기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헌정질서 그 자체를 공격했었던 내란범들에게 저는 사면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과 그리고 외환
그리고 반란범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란 청산의 과정을 밟아오면서 이런 제도 개선의 과제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2026년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제기하고 여야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2.3 이후 6개월 동안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막아내고 또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큰 단결도 이끌어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책임있게 출범시키는 정말로 종횡무진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당원들도 이 새 정부의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지 기본소득당 후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후보 좋으라고 아닙니다. 민주당 좋으라고 한 일도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3년간의 퇴행을 바로잡고 또 계엄으로 파괴된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새 정부의 탄생을 위해 함께 뛰었던 것입니다. 그런 국민을 향한 결단이 가능한 정당이 바로 기본소득당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저와 우리 기본소득당의 당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시기에 제가 마음속으로 했었던 다짐이 있는데요. 바로 책임지는 야당이 되자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여당이 보통 하는 표현인데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책임지는 야당이 되자라고 하는 다짐은 말로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함께 탄생시켰던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있게 견인해내는 역할까지 다 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책임졌느냐 말씀드려야겠죠. 이렇게 책임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을 직접 2차례 돌면서 여론을 모아서 시범사업의 시작과 예산의 확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내내 탄압받던 우리 사회연대 경제 예산과 사업과 조직을 복원시켜서 새 출발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같은 극우 인사가 기획단에 들어가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여순사건위원회의 정상화, 그리고 김광동과 박선영 같은 뉴라이트 인사들이 과거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또 진실과 화해는커녕 어떤 역사적인 이념 전쟁을 하고자 했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오셨던 3기 진화위의 출범이 이제 정말로 눈앞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과거의 국가폭력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아직 다 밝혀지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새로운 국가 책임들도 밝혀냈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와 12.29 제주항공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지금 저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논의하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전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목표를 향해 행안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집중해왔던 이런 의정활동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동안 진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했지만 외면해왔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민생 현장의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유능하게 성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진보정당, 그리고 함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견인해내는 진보정당, 그것이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고 또 1년 동안 튼실하게 다져온 책임지는 야당, 유능한 강소정당, 그리고 차세대 진보정당의 모습입니다. 그런
책임지는 야당, 유능한 강소정당, 그리고 차세대 진보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펼쳐나갈 정치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또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저의 오랜 기본소득의 동지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당선 축하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본소득당이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개구쟁이 같은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 기본소득형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해야지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개혁의 흐름과 만나서 개혁이 구부러지거나 혹은 일정 부분 미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도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 정부 6개월 동안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그리고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이런 이재명 정부의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들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 말로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실시를 위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을 2차례 순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했고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라고 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기본소득당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어민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유능한 연대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제는 2년 뒤에 시범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니까 제가 숨 돌릴 시간이 조금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지난 24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공통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협의를 했었던 정책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공통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서 현재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예산은 이미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단계적인 연령 확대를 시작하는 결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실현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들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용해인의 기본소득이 다른 게 뭐냐? 라는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은 기본소득의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던 시절부터 함께 연대해왔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의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탄소세나 토지보유세 같은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비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 기본소득, 그리고 햇빛바람연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와 속도의 측면에서 개혁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바로 기본소득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또 첨단 기술이 사회적 부를 더 편중시키고 양극화시키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아틀라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다크팩토리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회사를 페이스북이 합병을 했습니다. 2013년에. 지금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같은 회사인데요. 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합병시킬 때 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 1조 원 정도 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고용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의 숫자 몇 명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고작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공장을 크게 짓고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아도 1조 원이나 되는 기업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재정과 조세제도, 그리고 산업정책과 투자정책까지 이런 사회 전반을 함께 조정하는 대전환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변화를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적극적인 국가 투자가 절실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의 국가 투자를 기반으로 지금의 산업화, 경제성장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국가 투자는 재벌 대기업들 소수가 그 투자의 결실을 다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에 첨단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의 국가 투자를 할 때에는 그렇게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만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직접 그리고 더 민주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그 결실을 나누는 새로운 재분배 제도가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장이 분배로 또 분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축으로는 협력하면서도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과제로서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협력도 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인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지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이 해야 할 역할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의 모델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복지제도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아주 중요한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기 해결형 기본소득입니다.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역소멸위기, 첨단 기술 경쟁, 내수 파탄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기가 없는데 그에 비해서 이 심각성에 비해서 국가적 투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크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할 때 그만큼 자재도 좀 좋은 거 가져다 쓰고 큰 포크레인도 여러 대 불러서 땅도 깊이 파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 없다고 집에서 숟가락 가져와서 땅 파기 시작하면 미래를 위한 튼튼한 건물 지을 수 없겠죠. 단적인 예로 아동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연령 확대를 하자라고는 결정했지만 10년 전에 처음 도입할 때도 너무 적다라고 했었던 그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재정의 부담의 대부분을 지역 지방정부들에게 맡김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그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제의식인데요. 소극적인 정책은 효과도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혁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봐라, 그 정책 별로 효과도 없지 않느냐? 이런 소극적인 개혁을 펼치다가 반개혁 세력에게 발목 잡혀서 개혁이 중단되는 과정, 우리가 과거의 민주정부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더 확실하고 과감한 규모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재분배 제도가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면 과거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또 민생회복지원금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라 재정 운운하면서 경제 파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의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에서조차 이것은 퍼주기고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무조건 선별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보편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우리 연말정산 할 때 되면 이 위기 속에서도 돈 많이 번 사람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선별적으로 환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안을 제시해도 무조건 보편 지급이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건보노조에서 오셨는데 아마 그 선별 지급으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건보공단의 노동자분들이실 겁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선별의 기준으로 많은 항의 전화도 받으셔야 했을 거고, 또 그 작업들을 하는 기준이 바로 보통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재정 건전성 신화에 지난 5년 동안 꿋꿋이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보공단 노동자분들도 만나게 되고 했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299대 1로 표결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 재정 건전성 신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는 5년 만에 보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현실에서의 위기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몇 배의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충치 생겼을 때 이 충치 치료를, 치과 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충치 치료를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맞아요. 빨리 가는 거. 지금 당장 충치를 발견한 순간 치과에 가는 게 가장 저렴하게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당장 돈 아깝다고 충치 치료하지 않고 버티면 나중에는 때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막 임플란트까지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이 깨지게 되잖아요.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돈 아낀다고 제때제때 투자하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의 내수 파탄과 고환율,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라면 필요할 때 잠깐 빚을 내서라도 제때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 관련된 강의 이런 거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빚 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제때 빚을 내서, 잠깐 빚을 내서 제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빚 지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의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애초에 빚질 거면 투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재정 건전성 신화가 대한민국 미래의 가능성을 좀먹는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기존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 신화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헌법에 빚지지 말아라 라고 써놨던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최근에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전환과 안보를 위한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천억 유로면요,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환율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 738조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 빚져서 투자하겠다라는 결단을 독일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결정은
독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런 결단들을 하고 있고 이 결단의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만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관리가 아닌 위기의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기본소득과 함께 정의로운 증세 논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가, 어떻게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함께 믹스매치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런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논의까지 나아가야지만 위기의 관리가 아닌 위기의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 청산으로 시작했던 지난 2025년 민생개혁과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서 힘껏 달려왔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기본소득 자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분투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기본소득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저의 1년의 과제는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완성인데요. 이미 신안이나 영광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서 피워냈던 풀뿌리 기본소득들이 지역을 살리는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아야 지역을 살리는 다른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지역이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설이 아니라 직접 사람에게 투자하자라고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형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당이 제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소임으로 삼고 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가능성은 지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투자의 힘으로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그 지역 성장의 과실이 다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또 그 힘으로 다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이 제안할 풀뿌리형 기본소득 정책들은 전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정책들과 만나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각 지역에서부터 증명해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란 청산부터 정권 교체까지 또 민생 개혁의 성과와 기본소득의 도전까지 저의 1년을 보고 드렸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너그러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작은 의석수에 주눅들지 않고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왔다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지난 시간에 단 한 점의 후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기본소득당이 원래 하고자 했었던 기본소득 대전환과 또 진보정치의 쇄신이라고 하는 본연의 소임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끝까지 부딪혀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본소득당과 저의 곁에 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셔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 기본소득당 의석 하나 있는 작은 정당에 30대 어린 여자애가 뭘 믿고 저렇게 과감한 제안들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뭘 믿고에 저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셨던 건 어떤 거대한 언론사도 아니고 거대한 권력도 아닌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제대로 된 큰 스피커 하나 없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힘들고 지치는 날들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본소득당과 저의 존재가 증명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은 정치, 미래를 여는 희망이라고 하는 저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감사한 마음속에 새기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향해 더욱더 정직하게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서 기본소득당의 활동들을 더욱더 뾰족하고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의정 보고서의 제목이 묵묵히 그러나 반드시였습니다. 그 제목처럼 우리 의원님의 의지와 진심이 느껴지는 발표였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손 드신 분 순서대로 한 번에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은평구 지역의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이 당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남녀 갈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10대, 20대, 30대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게 된 것은 SNS와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차별 문제를 통해서 불평등 문제가 해결하는 길목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중간다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용혜인 대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셨던 분, 네까지 질문 주시면 한 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시 모 고등학교에 올해 이제 곧 졸업할 고3이 끝났죠. 이제 재수생입니다. 사실 올해는 작년은 2025년은 내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노력하신 것과 별개로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의 인권이 좀 후퇴되는 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 인권조례가 폐지됐고 또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한번 폐지를 올리는 것과 또 은평구에서는 토끼풀 청소년 독립신문이 이렇게 억압받는 일, 이런 다양한 청소년의 권리가 좀 어떻게 억압받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기본소득당이 이러한 청소년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중간다리 전략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공동체적 감각이 무너지고 모든 개인들이 다 파편화되면서 극단의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 다양한 어떤 혐오와 어떤 갈등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젠더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민주시민교육 같은 어떤 교육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공동체적 감각을 함께 기를 수 있고 연대의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들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혐오는 나빠요라고 교육해도 사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친 파도 사이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동료로서 감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간다리는 결국에는 개인의 자립을 보장하면서도 또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만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젠더 갈등의 측면에서도 기본소득 없이는 그런 고립감과 어떤 극단의 불안정함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없이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로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어떤 구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개인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험들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은 기본소득만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토끼풀 탄압과 관련돼서 기본소득당도 은평구 지역위원회에서도 함께 연대도 하고 논평도 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기본소득당에서도 대응을 해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청소년을 어떤 보호와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하게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청소년 인권의 후퇴를 막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기본소득당의 기본적인 노선과 어떤 정책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에 본인들의 삶의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청소년들의 특히나 자라나는 시기에 성장하는 시기를 함께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동 기본소득으로 이제 매월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 말고 최소한 30만 원 수준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맥없이 폐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직접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정당 가입의 자유도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데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되었을 때 이 청소년 인권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인권법 제정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의 시간주권 보장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에서 또 학생인권 주제로 토론하면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기본소득당이 청소년 인권과 관련돼서 또 함께 서울시당에서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첫 질문부터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또 질문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네. AI 시대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들에 대한 정책 제안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저희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연구 지도라던가 아니면 교육 분야에 있어가지고 AI가 도입됨에 따라서 애들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당한 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정책집 안에는 그런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AI와 교육이 연관돼서. 근데 이 교육도 사실 미래 자산으로서 일단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적 혹은 미래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혹은 법안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분께 마이크 전달 주시면 네, 핵심 위주로 멋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15년 조금 넘은 간호사입니다. 이번 25년 12월 30일에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사 일행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다 경제 논리가 조금 작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간호사가 이제 간호사가 너무 많이 되면 이제 비용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제 간병비를 급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에서는 간병비 지금 급여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간호사 환자 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통합 간호간병에 대한 문제 지금 법이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이 너무 분절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통합해서 제대로 정책을 한 번에 확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정책이 너무 분절되다 보니까 비용 소모는 비용 소모대로 되고 제대로 이게 법안이 국민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용해인 의원님의 관심과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줄에 또 한 분이 더 계셨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서울대 경작부 이제 처음 입학하게 된 신입생인데 제가 되게 꿈에 그리던 학교였는데 이제 처음 사람들 만나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이어야 될 대학생들이 저는 또 남자니까 남자애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너무 우경화되고 심지어 이제 윤어게인까지 외치는 극우화된 신입생 서울대학교 경작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이제 20대 남자의 우경화나 극우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 질문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졌습니다. AI와 교육, 의료와 돌봄, 그리고 이 청년 극우화까지 많이 넓어졌는데요. 혹시
당원이시면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라고 되게 우경화된 청년들과 잘 싸우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끝나고 저랑 잠시 답변 뭐 하시죠. 네, 일단 명함을 한 장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명함을 한 장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사실 많은 영역에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 디스토피아적인 공포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전반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어떤 사회적 공론화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하고요. 아마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들은 제가 그냥 언론 보도나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전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관련된 내용들과 현재 상황과 관련돼서 한번 저희 기본소득당에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가다듬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아까 우리 오준호 소장님 계시지만 다들 들어오시면서 혹시 인커밍 받으셨나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저희 기관지인데요. 한번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읽어봤는데 괜찮다 싶으시면 주변에 좀 많이 알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소득당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를 그냥 두려워하고 그 변화를 막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모두를 위한 변화로서 전환시켜야 된다. 그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의 어떤 이익을 재벌 대기업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그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 놓치지 않고 이렇게 포커스 집중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 주실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 기본소득 당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정책 제안들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호사와 의료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의 문제 역시도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펼쳐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어떤 총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각 개별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으로만 접근하면 사실 문제 해결은 쉽지 않고, 국가 책임의 돌봄 체계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그릇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당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소장님? 네, 연구소장님,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좀 저희 기본소득당 당원분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이 계십니다. 지역에 가보면 병원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그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으로서 구체화돼서 또 저의 의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근데 청년들의 우경화 문제는 저는 10대, 20대 남성들이 더 심각하죠. 심각하기는 하지만 저는 지난 2025년 대선에서의 출구조사 결과를 늘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남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후보를 얘기해도 되겠죠? 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전 세대 평균보다 20대 남성의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우리는 맨날 20대 남성만 주목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여성들에서의 득표율도 전 세대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10대 남성들의 우경화, 20대 남성들의 우경화로만 가져가면 20년, 30년 뒤에 한국 정치 지형이 이렇게 좀 제대로 대처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인스타, 틱톡,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SNS 채널을 그래도 좀 가장 먼저 활용했던 국회의원이고,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 국회의원으로서 이 10대 청소년들과 20대가 정말 인스타, 틱톡을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접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고등학교 앞에 가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알아보는데 어디서 봤냐라고 물어보면 다 틱톡, 인스타 릴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이 굉장히 젊은 정당으로서 실제로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이 극우 세력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하는 것이 물론 뭐 그게 큰 언론사들, 뭐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주목하는 전장은 아닐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기본소득당 같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편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 그런 극우적인 흐름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여러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10대, 20대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 나가고 그 담론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10년, 20년 뒤에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기본소득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어떤 건전한, 건강한 정치 문화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본소득당에 함께 해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자꾸 모르게 이렇게 꼬시고 싶어집니다. 좀 같이 했으면 네.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또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쪽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좀 질문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번 국회 통과가 되기까지도 지대한 역할을 해주신 우리 용혜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고학원연대는 이제 시설 퇴소인들과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그 앞서 2기에서 진행되었던 피해자 중에 5, 60년대 미인가 시설에서 자라셔서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당하신 분들이 2기에선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거 국가가 아동을 책임져야 할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조사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혜인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여전히 시설 내에서도 많은 학대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뭐 횡령도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기 진화위에서 우리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서 단순히 그때의 진상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과거에 저질렀던 국가 폭력에 대해서 어떤 성역이나 제한 없이 진상규명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피해 회복과 또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대상이 사실 제한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진화위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때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법안 발의할 때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내용 과감하게 조사권도 막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하고 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이제 당사자분들과 논의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있어야 논의라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많이 논의했었던 과감한 내용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진화위가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고 사실 출범을 하기까지는 시행령을 통해서 또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동향들 살펴보면 이 시행령 준비되는 과정이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싸움들도 좀 같이 힘 모아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법을 발의할 때 제가 발의한 법안의 특징적인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본인이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아들내미도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받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 청소년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수령이었는데 이 직접 수령을 어느 연령부터 가능하게 할 거냐가 사실은 늘 가장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보통 다른 근거 법률들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만 14세로 정한 이유는 만 14세부터는 이제 허가가 있으면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은행에 가서 혼자서 통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입하실 때 만 14세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체크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만 14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만 14세 정도가 되면 본인이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어떤 뭐 가정폭력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그 어떤 부모와의 어떤 독립적인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 본인을 위해서 그런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 아마 그런 것이 좀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조금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어떤 진행되는 것들이 인권 침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전해주셨고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는 것이 되게 합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뭐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을 재설계할 때에 인권에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나가는 것 역시 기본소득당이 중요하게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부터 포함해서 오늘 이후에 그 국회에서 또 당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하면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유념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기본소득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그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런, 그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나라들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의 오너들은 이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챗 GPT를 만들었던 샘 알트만도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뭐 지금 너무 이제 극우화되어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같은 이런 첨단 빅테크 기업의 그 오너들은 기본소득에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혁신의 결과가 어떤 사회적 파급력을 갖고 있을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활용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본소득에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우리가 우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좀 재밌게 봤던 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첨단 IT 기업들의 오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뭐 지하 12층짜리 벙커를 사는 것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런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불안, 그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뭐 속된 말로 폭동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첨단 빅테크 기업 사장들이 실리콘밸리에 막 12층짜리 벙커를 사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를 그냥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만 쭉 몰고 가면 아마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의 새로운 분배 제도들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고, 그것이 기업들에게도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 시 기본소득당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할 때에 여러 투자들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건 뭐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런 첨단 기술들에
국가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그 투자에 대해서 지분을 설정하자라는 제안을 한편으로는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투자하는 몫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투자를 받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이윤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이윤의 일정 부분 배당받는 것처럼 국민들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투자의 이윤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이 기본소득당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재작년인가요 벌써? 작년 4월인가 보다. 작년 4월 윤석열이 탈옥하기 직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쟁이 되었던 게 K-엔비디아 논쟁이었어요. 네, 그 논쟁도 사실은 이런 맥락들과 다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트럼프가 인텔에게 투자하면서 그 투자하기보단 지원금을 주면서 그 돈을 그냥 지원금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지분화를 시켰거든요. 네, 예전에는 정부는 그냥 투자하면 끝이야, 돈 지원해주면 끝이야 라고 했던 기본적인 개념들이 최근에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주처럼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게 또 기본소득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또 한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조세를 통한, 그러니까 세금을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동시에 대규모의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에 대한 지분화를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미래에 우리가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해보려고 하고요. 기본소득당 정말 그 1년에 큰 정당들 150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그 국고보조금으로 현수막도 많이 달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정말 당원들의 당비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기본소득당이 2026년에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이 당원으로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의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의 여러 활동에서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다시 뵐 수 있고 또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덕분에 오늘 의정보고에도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용해인 의원님과 기념사진 남길 수 있도록 바깥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진 찍으셔서 주변 분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SNS에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가 퇴장은 정리한 후에 천천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퇴장 출입구가 좀 작아가지고 안내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국회의원 용해인 서울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배웅하고 있겠습니다.